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진보 정부는 공급을 안 해. 보수 정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택지 공급이 잘 안 돼요. 수도권은. 정권별로 진보는 주택 공급을 안 하니까 주택 정책이 꼭 망해.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아, 이데올로기다. 정치적으로 델리키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급을 먼저 해서 때려 박아서 낮춰놓고 때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유세도 매기면 되잖아. 좋은 말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보유세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다주택자 집 여러 개 있는 친구들 좀 보면 사악해요? 그렇지 않아요. 밥을 잘 사죠. 그런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하게 과세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2% 하다가 내일부터 10% 합니다 이러면 그게 징벌적이지. 그럼. 그렇죠.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베일리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원베일리를 갖고 있는데 야 우리 집 60억이었는데 70억 됐어. 너 세금 얼마 냈냐? 아 3억 7천 나왔어 보유세. 이러면 하나도 안 부러워. 너 내고 사. 난 도대체 너가 이해가 안 된다. 선진국은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밸런스를 절대 못 맞춰요. 그거 맞추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당은 그래서 항상 망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가 경제 프로가 아니라서 네. 그 경제에 따른 특집할 때 저희 사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왜 부동산을 네가 하냐. 그래서 저희는 정치 프로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거 제가 설명했죠. 네. 부동산 정치다. 네. 아, 공감이. 공감하죠. 네네네. 부동산은 단순히 자산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복합적인 욕망과 네. 뭐 교육, 뭐 주거 환경, 자기네 연금 여러 가지 욕망이 얽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부동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넘어갔던 설도 있잖아요. 그 말에는. 네. 네, 그래서 영향이 있었죠. 네, 네네. 그래서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넘어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여의도의 중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특집 경제를 가장한 정치 방송으로 부동산. 또 아까도 이제 김 원장 선배님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이게 그 방담형 이런 약간 어벙벙한 토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뾰족하게 들어가시죠. 뾰족하게. 좋아요. 뾰족하게. 뾰족한 거 좋습니다. 좋아해요. 네, 네네네. 뾰족하게 짧은 네. 시간에 컴팩트 있게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일단 요거 하나만요. 그 시작 전에는 일단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내년에 지금 6월 앞두고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최근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쪽에서 네. 뭐 해볼 만하다. 뭐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 좀 많이 느끼세요? 뭐 저는 충분히 음. 그렇다라고 느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움직임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그렇고 근데 왜 이게 해볼 만하다고 됐냐면 네. 판이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의 아니게 이게 부동산 방송인데 졸지에 정치 방송이다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봄만 하더라도 음. 사실상 거의 이제 폐색이 짙었죠. 아, 장난 안 아니었죠. 되겠다. 왜냐하면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어요. 잠상대처. 원래 그게 이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적용됐던 규제인데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2023년 1월 1.3 대책 원희룡 장관이 풀었을 때 강남 3구 용산구를 규제 지역에서도 못 풀고 토우제도 사실은 못 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흘러왔는데 한번 건드려 볼까라는 여러 가지 뭐 데이터는 있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당시에 토우제를 풀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는 이 정도는 저는 몰랐어요. 아, 저도. 그 정도일 줄이야. 이 정도. 근데 2월에 푸니까 미친 듯이 그냥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처럼 폭발해요. 맞아요. 3월에 다시 묶습니다. 이게 최악의 한 수를 둔 거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야 어차피 불합리한 규제 풀었으면 올라도 좀 기다려야지 그걸 못 참고 묶냐. 그 말 있었죠.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안 풀었으면 되지 그걸 풀어서 왜 집값이 또 자극을 하냐. 맞아요.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맞아요. 받습니다. 사실상 대선 나오려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못 나온 것 같고요. 대선 전국에 계속 폐색이 짙었는데 이번에 11호 대책이 이 뜨거운 감자인 토지거래가 구역을 정부가 물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 물었다. 서울 전역을 다 지정을 합니다. 경기도 12군요.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 뜨거운 감자 내가 다시 3월에 묻긴 했는데 네.
이걸 언제까지 묶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골치 아픈 손대기도 어려운 숙제를 정부가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 전역을 지정함으로써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오성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다 정부만 바라봐요. 정부 지정했는데 노동강 언제 풀어줄 거야? 우리 집값 안 올랐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대책이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보유세. 결국에는 보유세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보유세 부담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굉장히 무섭다. 근데 사실 그 종부세 어쨌든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종부세죠, 종부세.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아무리 뭐 정치 성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한테 어떤 세금의 칼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거부 반응을 하게 되고 보호막을 쳐야 되는데 그 보호막이 오성훈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시장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민주당 진영에서는 여당 진영에서는 이거 판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 뜨거운 감자 집값 문제 우리 2022년 또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돼. 빨리 안정시켜야 돼라는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시장이 굉장히 선거가 굉장히 좀 재밌다. 저는 그러네요. 흥미진진하다라고 바로 생각합니다. 들어볼게요.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보유세 정부가 지금 몇 %는 얘기 안 했지만 만지작하는 보유세에 대한 방어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민심이 정치란 게 있고 그 당이야 이상은 또 괴리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평론가님 입장은 보유세는 어쨌든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뭐 선진국의 절반 정도라도 정상화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답은 세제는 급격한 게 좋지 않죠.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그 전에 그러면 제가 보유세 여쭤보시니까 우리가 기자님 보시기에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일본처럼 잘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넘어서 인생 목표가 집 사는 민족이에요. 영끌하는 민족이죠. 민족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가수요예요. 그러면 그걸 좀 끌어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을 해야죠. 공급도 중요하고요. 해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주택은 소비재니까요. 이걸 안 해요. 계속해서 집을 사면 유리한 정책만 내놔요. 이재명 정부도 LH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시행을 한다는 말은 집값을 좀 싸게 공급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집값을 싸게 공급하죠? 주택이 부족한데 비싸게 공급해도 다 살 텐데 수요가 없는데 수요가 있다고 막 거짓말을 하니까 과장을 하니까 근데 주택은 공급해야 되고 그럼 안 팔리고 그럼 민간 택지가 안 팔려요. LH가 공급하는 택지가 10년 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팔려요. 제가 오늘 그 어느 유튜브에서 세종대 경영학과의 모 교수님이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주택 공급을 잘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대책 나오면 기승전 이거잖아요. 그런 대책 필요 없어. 왜 그 자꾸 대출 규제 공급을 늘리라고 시장 경제 몰라? 너 자본주의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표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실래요?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거 보실까요? 그 공급 물량 나온 네. 아파트 물량. 저게 지금 2010년부터잖아요. 왼쪽에서 네, 보시면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고 보세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얼마나 그 정부 때 분양이 됐느냐 아파트만. 네. 어디 보면 앞에 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부분이거든요. 네, 2010년, 어때요? 12년, 14년 어때요? 16년. 큰 차이가 안 나고 굳이 말하자면 진보 정부가 공급 훨씬 많이 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연합뉴스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수도권이에요. 방금은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물량, 이제 사업 승인이 나는 물량, 사용 승인이 나는 물량, 그러니까 준공해서 입주하는 물량 네. 다 다른데 일단 공급 물량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저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착공, 준공,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어때요? 근데 오늘 나오신 그 세종대 그 교수님은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이명박 정부는 꾸준히 주택 정책을 공급을 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공급을 해서 그렇죠.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집값이 내렸어요.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주택 공급을 반대해서 공급을 많이 안 하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뭐 일부러 많이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계속 내렸어요. 우리 집값이 2008년부터 내렸거든요. 집값이 내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그러면 굉장히 주택 공급에 진보 정부인데도 주택 공급에 열의가 있어서 많이 공급했느냐? 아니 집값이 오르면 알아서 건설사들이 택지 사서 알아서 지어요. 수익이 나니까. 알아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그 말한 그 세종대 그런 교수님은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 계시는 거예요.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진보 정부는 공급을 안 해. 보수 정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제 3기 신도시 했다가 택지 공급이 안 됐어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석열 정부는 왜 공급을 안 했어요? 보수 진영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공급을 많이 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면서요. 그렇죠. 왜 안 했어요? 그때 2022년인가? 네. 그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 났잖아요. 네. 파크레온인가 거기.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연준이 금리가 높으니까 집값이 알아서 내려가니까 공급 안 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뭐 둔촌주공 살리기라 그래서 네. 그거 그때는 집값이 너무 내려가 버릴까 봐 폭락할까 봐 그 살렸죠 사실은. 네네. 인위적으로 살렸어요. 그렇죠. 그 파크레오는. 네. 워낙 단지가 크니까 저는 그것도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너무 올라 버렸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걸 놔두는 것도 정부가 그렇죠.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택지 공급이 잘 안 돼요. 수도권은. 서울은 지을 곳이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권별로 진보는 주택 공급을 안 하니까 주택 정책이 꼭 망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다. 자, 이제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네. 두 번째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공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뭐 진보 보수에 대한 진영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진보면 왜 공급을 안 하고 보수는 왜 공급을 할까라고 하면 공급은 두 종류가 있죠.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민간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 분위기 좋으면 건설회사들이 그냥 알아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내가 수익이 나면. 수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노무현 정부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는 서울과 지방이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먼저 막 과열이 됐어요. 2008년도까지 난리가 납니다. 지방 특히 부산은 완전히 차가웠어요. 서울 공급이 늘어납니다. 건설회사들이 열심히 막 공급을 해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제 서울은 약간 꺾이잖아요. 또 그렇죠. MB 정부 넘어가면서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공급 물량 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라는 게 스타트하면 바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막 하면 3, 4년 후에 이제 막 공급 물량이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났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건설회사들이 안 해요. 미분양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부산 같은 경우 그 당시 부산 대구는 건설회사들이 안 하다 보니 2009년으로 넘어가니 서울은 글로벌 금융위기도 오고 공급이 충분한데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부산 쪽은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안 하니까 공급 부족이 돼서 부산 집값이 이제 올라가네. 그런 나름대로의 시장의 작용이 있는 거고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개발 같은 네. 어떤 정부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2기 신도시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2기 신도시 물량들이. 후반부에 이제 2005년, 2006년부터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진보라고 해서 안 나온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일반 아파트들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울에 국한해 보면 서울은 약간 특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회사들이 공급할 땅이 없고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LH, SH도 서울에 어떤 공급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특수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만 바라보면 이게 어떤 정상적인 수요 공급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은 많이 나왔어요. 공급 물량은 많았어요. 입주 물량.
그럼 재건축 재개발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은 10년, 15년 전이잖아요. MB 박근혜 정부 때 역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뭐 규제 집값 올리려고 또 살리려고 좋게 말하면 그때 풀어주다 집값이 보니까 내렸으니까.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니까 속도가 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는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됐다고 봐요. 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부니까 뭐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이 올랐냐면 입주 물량은 나왔는데 다시 세금으로 돌아가면 보유세를 왕창 올렸는데 거래세도 왕창 올리니 집주인들이 다 매물을 잠궈요. 나는 못 팔아. 80% 내고 어떻게 팔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은 4만 7천 세대, 4만 8천 세대 정도 나왔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다 보니 그리고 또 시장의 불안한 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더 막 분출하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지금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고 이게 수급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사실상 저는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만 바라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게 참 딜레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유부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울의 공급 문제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든 정부든 간에. 야, 우리 무슨 노력을 해도 5년 동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할 텐데 나중에는 나올 건데 지금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노력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부고 서울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공급해. 걱정하지 마. 우리 공급 충분히 할 수 있어. 국민들은 야, 아무리 봐도 니들 5년 내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생각인 거죠. 100% 공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전문가들이 다 알거든요. 네. 정부가 조금 뻥을 쳐서 대책을 내놓으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그거 못한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수도권은 일단 제가 하나만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것 중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까지 목동까지 온 목표를 다 달성합니다. 먼저 네, 직진하시죠. 예를 들어 경기도 오산시다. 오산. 경기도 고양시다. 2022년 1월이 KB 주택지수 100으로 네. 그 이제 BM을 찍어놓는 거 벤치마크를 찍어놓는 거예요. 네, 기준을 잡고. 그렇죠. 2022년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그렇죠. 고양시 예를 들어 일산이 있는 고양시 네. 지금 지난달 네. KB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가격 지수가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그때가 100이라면 그때가 100이라면 한 70 되지 않았을까요? 70. 네, 확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 저도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무주택자시구나. 왜? 아니,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 이걸 맞추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진짜? 고양이 18%가 내렸어요. 네. 오산시는 21%, 군포시는 21%, 동두시는 26%, 인천 송도가 있는 데는 22%, 세종시는 18%. 서울 도봉구는 어땠을까? 서울은 도봉. 네. 도봉도 조금 내렸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도봉 19% 내렸어요. 네. 네. 우리 언론은 다 올랐다. 너무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수도권은 그러다가 올 봄에 불붙은 데가 이제 과천, 분당, 판교 쪽은 그렇죠. 진짜 조금 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옛날보다 더 올랐어요. 정말 서울보다 많이 더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좀 불이 붙었어요 거기는.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그럼 경기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거기에 좀 요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경기도는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평택 가면 두어 달 전에도 한 930가구 청약해가지고 30가구 들어왔어요. 아마 30가구 들어왔으니까 다 계약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계약분은 아마 10가구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한테는 집이 부족해. 그러면 정부는 LH 통해서 택지 개발을 할게. 택지를 내놓을게. 건설사들이 살까요? 안 사죠. 안 팔리는 걸 뻔히 네. 아는데 네. 일단 수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요는 너무너무 많이 부풀어져 있다. 그래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광명이나 요 판교 옆이나 또는 어디 수서 지나서 그린벨트 이런 데 좋은 땅들 해서 네. 거기는 수요가 있지 않느냐. 네. 있죠. 네. 거기를 개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허물고 있어요. 계속 허물고 서리풀 공원도 허물어서 한 2만 가구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용산공원 미군 떠나는 용산공원까지 네. 혹자는 그러면 이제 여의도 국회 옆에 거기 층고 제한이 있는데 혹자는 제가 아는 아주 경제 유명한 기자는 한강을 덮어서 아파트를 짓자. 태능에 이번에도 이제 네, 성대 야구장 부지. 네, 맞아요. 태능
골프장도 그것도 아파트 짓자.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지을지. 저는 일부는 포기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교육용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네. 많이 교육청한테 받아가지고 아파트 짓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허물고 할 것이냐. 어디까지. 그럼 예를 들어 뉴욕은 집값이 맨하탄 쌉니까? 엄청 비싸죠. 뭐 거기 뭐 월세 기본 200억, 500억 이럽니다. 맞아요. 그럼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네. 센트럴파크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버스로 한 6정거장 7정거장 가요. 네. 우리 용산공원이 지금 그 따라 하려는 거잖아. 네. 원래 사실. 뭐 하이드파크나 런던에.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거기다 아파트를 안 줘요? 건설사가 없나? 신기하네요. 정답은 제가 그러니까 짓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고 선진국은 대부분 그런데 신중해요. 대신에 기존 코어 지역에 보존할 건 보존하고 나가서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서 정비 사업을 하든 택지 개발을 하든 거기서 지어라. 선진국은 마드리드 가면 막 이렇게 막 70점 뭐 있어요? 뭐 70점 80점짜리가 막 시내에 올라오나요? 아주 일부의 상업 지역만 허용하죠. 그러면 그냥 주택이 부족하니까 마구마구 짓는 지역. 제가 거기서 특파원을 했잖아요. 방콕에서. 저 문바이도 가봤거든요. 네. 뭐 아디스아바바 저 이런 데 다 가봤어요. 네. 그건 도시국가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따라가야 할 것 같아요. 주택이 부족하니까 마구 짓자. 여의도 시범은 이제 재건축하면 67층인가가 최고층이에요. 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63빌딩의 제 위에 가서 전망대를 가는데 아파트가 더 높아. 나는 그것도 더 높이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공급하려면. 근데 이제 건축비가 50층 이상 가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풀어주고 올려줘서 60층까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답 몰라요. 김만 소장님처럼 잘하시는 분들도 몇 %까지 잠실주공 5단지는 종을 2종이나 상향을 해줘서 정말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럼 집값이 내려갔어요? 잠실에? 10억, 12억 정도 올랐어요. 잠실주공 1년 동안. 주공 5단지는. 공급 많이 하면 집값이 내려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 제가 여기서 돌발적인 그냥 질문인데 오늘 혹시 진행하러 오신 건 아니죠? 근데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패널 입장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한 건데 저도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이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건데 수요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에르메스를 갖고 싶으면 에르메스를 공급해줘야지. 여성들이 에르메스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구찌나 샤넬, 물론 명품이죠. 그러나 그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니까 많이 보는구나. 시청자들이. 에르메스가 원톱인데 계속 그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B급, C급을 주니까 네. 나는 여기 싫다니까. 제3기 신도시 물론 좋죠.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마음속에 서초 강남에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에르메스를 대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에르메스 가격을 만약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정책을 낮추겠다고. 그러면 나도 서초에 살고 싶고 나 잠실에 살고 있고 나도 목동에 살고 싶어. 선진국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LA 산다 그러면 나도 팰리세이드 살고 싶어. 선진국 왜 안 그러냐? 선진국은 왜 그러면 그 팰리세이드 사는 사람들한테 보유세율을 막 2% 가까이 때려버립니까? 한 50억이면 거기서 비싼 것도 아닌데 2% 그러면 해마다 1억을 1억이네. 우리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은 1% 때리면 캘리포니아는 1 사회주의 국가니까 2 우리처럼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3 정부가 너무 징벌적 과세를 좋아해서 답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에르메스처럼 그 지역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너가 거기 능력되면 살아. 보유세 부담할 수 있니? 너가 런던에서 너가 바르셀로나에서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운 좋게 너가 일찍 들어갔구나. 계속 싸게 살아. 그건 잘못됐죠. 근데 이제 그 세금 정책 아까 이제 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도 사실 세금혁명이잖아요. 조금 정치적으로 델리키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급을 먼저 해서 가격을 때려 박아서 낮춰놓고 대량으로 폭탄. 안 된다니까. 소장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때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보유세도 매기면 되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두 개 그런데 동시에. 보유세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주택자 집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친구들 중에 집 여러 개 있는 친구들은 좀 보면 사악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밥을 잘 사죠. 그런 친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네. 그분들은 여유가 있었고 주택에서 수익이 높으니까 들어와서 근데 시장이 또 많이 올렸고 돈도 많이 풀렸고 해서 엄청나게 다주택자고 좋은 집을 많이 갖고 몇백억 자산가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 나쁜 거예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하게 과세만 해주면 돼요. 그것도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는 0%, 2% 하다가 내일부터 10% 합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징벌적이지 그런 거. 그렇죠. 이제 앞으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했어요. 0.1%씩 10년 동안 실효세율을 올려서 10년 후에는 1% 달성하겠다. 슬라이드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제 종부세를 받아보잖아요. 재산세랑 해서 지금 40억 주택이면은 한 올해는 1,0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작년에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나오면 이게 근데 이재명 정부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니까 3년 후에는 2,000만 원이야. 우리가 2년 후에 대학교 가면 우리가 팔고 가자.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출구가 나오잖아요. 거래세 낮추는 거는. 그 이야기가 지금 너무 쭉쭉 가는데 거래세 이야기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죠. 네. 갑자기? 네. 저랑 생각이 똑같으세요. 보유세 슬라이드로 올리는 건 찬성하세요? 일단? 그게 조세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나라였고 네. 뭐 배경은 있잖아요. 국가마다 이제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 6.25 전쟁 끝나고 신생 국가니까 경제도 성장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국토 개발을 하다 보니 과도한 불로소득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라는 제도로 좀 환수하는 1주택은 좀 봐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5%니까 최고 세율이 뭐 지방세까지 하면 50% 정도 되니 동업관계 그냥 절반 정도 환수하는 개념인데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다 보니 김원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뭐 자산 가치 또 계급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또 비싼 집들은 보유세를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거래세를 내려주는 게 밸런스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나라라도 두 개를 다 올리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주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극단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과하게 부담을 하게 되면 조세 저항이라는 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결국에는 표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여당도 이걸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자고요. 공정시장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올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유세는 낮고 현재 기준이 상대적으로 그래프를 양도세가 높다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하는 거를 찬성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선진국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일단 양도세 인하는 선진국은 자기가 사는 집,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 그래.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는 양도세 물리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양도세 우리보다 낮다가 아니고. 다만 이게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렇죠. 다주택은 이제 다주택은 복잡해지는데 맞아요. 자기가 사는 집은 너가 20년 지났는데 그때 5억에 샀는데 지금 30억이야. 그냥 팔고 나가라. 대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오큐파이 할 테니까. 너가 근데 저쪽에 사는 집이 5억인데 10억이 됐어. 근데 너가 산 적도 없네. 이거는 너가 인베스트먼트 한 거구나. 그렇죠. 투자 상품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처럼 투자해서 투자 상품이니까 거기에 딱 세금 매겨버려. 그렇죠. 수익에 매겨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보유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또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하시죠. 아니 거기 분들이 무슨 죄인이야? 왜 그 은퇴하고 소득도 집 한 채 있는데 2천만 원, 네. 2천만 원 내려면 한 50억 정도 돼요. 한 채가 이게 이제 이 문제도 문제인데 이게 어디 한 6억짜리 하나 있으면 이게 보유세부터 양도세가 엄청 나와요. 이 제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팔고 나가게 보유세를 조금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럼 징벌적이다. 왜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무슨 죄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 송파에서 50년 살았는데 왜 내쫓냐. 사실 잘못은 없죠. 네. 사실 잘못은 없죠. 이 주장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렇게 보유세를 많이 매깁니까? 미국 나쁜 놈들이라서 매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자본주의의 총화 같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런던 같은 영국 같으면 음. 다주택자가 고가주택을 두 번째, 세 번째 구입하잖아요. 취득세가 최고 세율이 17%예요. 오. 지금 원베일리가 지금 뭐 엄청 세네요. 70억이라고 하면 네. 17% 하면 얼마예요? 12억 정도를 취득세에서 그냥 네. 나한테 등기 치는데 12억 내고 들어오세요. 야, 그럼 이거 사실상 82억짜리네요. 시작할 때. 정확하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자 또 퀴즈 낼게요. 영국 정부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서 영국 사회당이 집권 안 했어요.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중도구나. 지금은 중도구나.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영국은 집주인들을 죄악시해서 영국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핵심이에요. 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 유리해요. 선진국도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세율도 조정하고 여러 개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낮췄더니 그 사람이 너무 혜택이 많아. 집값은 계속 오르고 돈은 풀려서 적당하게 압력을 여기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른바 지대 이론 때문에 계속 가격은 오르니까. 우리는 너무 낮으니까 집주인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좀 올리자는 거죠.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점진적으로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기자님처럼 젊은 기자들이 지금은 원베일리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우리 사회가 집을 안 갖고 있으면 손해 본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맞아요. 원베일리를 갖고 있는데 야 우리 집 60억이었는데 70억 됐어. 하나도 안 부럽다. 너 세금 얼마 냈냐? 3억 7천 나왔어 보유세. 이러면 그렇죠. 하나도 안 부러워. 너 내고 나는 도대체 너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오른 만큼 또 세금으로 매년 내니까 어떻게 보면 네. 더 낼 수도 있죠. 잘하는 선진국은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밸런스를 절대 못 맞춰요. 그거 맞추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당은 그래서 항상 망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뭐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또 외국은 전세란 제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가졌는데 렌트를 줬어요. 실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분명히 혜택을 주는 건 맞고 실거주 안 하.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는 실거주하고 한 채는 임대를 줬는데 보유세가 높으면 또 외국은 월세가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세입자에 대한 정관이 있을 거예요. 외국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가 일방적으로는 없다? 자본주의에서 다 팔아버리지 다주택을 왜 하겠어요. 그 다주택을 하는 분은 월세에서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외국에는 또 기업형 임대가 많아요. 만 채씩 갖고 있어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디벨로퍼들 막. 우리로 예를 들면 뭐 레미안이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다 임대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회사들이 자기 많이 소유로 있거든요.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인한테 다 맡긴 어떻게 보면 LH, SH가 조금 하고 있고 10% 20% 정도 하고 80%를 개인한테 맡기다 보니 외국에는 대기업들 뭐 이런 큰 전문 임대 기업들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주의고 또 기업형 대형에 대해서는 어떤 임대 기간에 대해서도 뭐 무제한으로 해주되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개인한테만 맡겨두다 보니 사실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급진적보다는 뭔가 저는 방향성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방향성? 이게 뭐 철학이나 방향성이나 집값이 올라가면 허둥허둥 빨리빨리 우리 규제 뭐야. 또 집값 내려가면 허둥허둥 철학이 저는 안 보여요. 이게 현 정부의 비판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보게 되면 시장을 따라가기 급했지. 저는 현 정부도 좀 아쉬웠던 게 그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뭐 돈 있는 사람은 집 사고 살 수 있으면 사.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급하게 규제하지 않을게라는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세금으로 집값 좋지 않겠다. 그럼 저는 그게 옳았다고 보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역시나 또 급하게 규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스텝이 좀 꼬였다고 봐요. 시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지?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정책을 펴는 건가? 또 역시 계속 반복인가? 무한 반복이야?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부터 10까지 필요한 규제, 필요 없는 규제,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거 판을 좀 짜서 좀 맡겨두면 저는 시장에 자정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라도 집값이 급등해서 분당에
솔직히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집을 안 사거든요. 안 사요. 근데 안 추경 사는데도 매수도 끝이 있다. 끝이 있죠. 원베일리가 72억에 한강뷰 상반기 거래되고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72억이면 이게 하이엔드가 아니거든요. 아이유가 사는 에테르노 청담도 아니고 그냥 레미안 아파트예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 72억이면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재건축하는 압구정을 가든 다른 투자처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자정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정부는 요렇게 우리 틀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좀 생기지 않나 싶고 이게 욕망의 문제고 희소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드는 생각이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면 정말 주택시장은 안정이 될까? 아까 사람들이 말씀하신 원하는 곳에 것처럼 오산, 의정부, 고향. 인천, 고향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많이 공급을 하면 정말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까?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함몰되지는 말자. 그래서 서울에는 뭐 그래도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재건축 재개발도 꾸준히 하고 그린벨트도 풀어서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하되 그 정도 공급으로는 저는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 수요의 욕망이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보유세도 내고 뭐 양도세도 감당하고 하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돈 모아서 잘 사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고 수요도 좀 분산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고 다방면으로 좀 로드맵도 제시해주고 야 우리 대기업들 지방에 가면 인센티브도 주고 수요 분산하도록 노력을 할게 라는 시그널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청사진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청사진은 다음 규제는 뭐가 나올까? 그걸 했던 대통령이 제가 처음 부동산 담당했을 때의 대통령이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는 제가 아까 수요를 억제 눌러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종시. 그렇죠. 이제 수도 행정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의 한복판에만 살려고 하는데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더 다른 데 만들면 부산 해운대, 광주 봉선동, 대구의 범어동 같은 좋은 지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이게 적은 거예요. 그죠. 인프라가 한쪽에 몰려 있어요. 서울만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옆으로 퍼져 나가거든요. 이런 도시가 이제 브라질리아 같은데 제가 이제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하면서 정말 많은 도시를 가봤는데 정말 그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좋은 게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에 대한 보유세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으나 집을 안 갖고 있으나 이렇게 밸런스가 맞도록 그다음에 수요는 지방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키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무너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또 막 철학이 잘못돼서 그 정책을 뒤집어 버린 건 아니에요. 세종시 행정수도 못 간 건 헌재가 아시다시피 뒤집었고 그렇죠. 그때도 집값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집값이 내렸는데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리자니 정권이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이명박이어도 그렇죠.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걸 뒤집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그때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 실효세율이 우리가 0.2, 0.3 정도 되는데 지금 1이었다면 진짜 지금 후세는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돈만 벌어서 집에 넣는 이런 사회는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엔 행운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방향성이 옳았어요. 좀 서울을 분산시키자 하는 방향성은 옳았는데 또 이게 생각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신도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주변 참모들이나 어떤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세종시를 개발하는 게 옳았을까. 역설적으로 세종시 땅을 개발할 때 저는 고위 관료들이 땅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정치인들도 많이 샀을 거고 필요한 건 일자리예요. 지금 지방에 가보면 한결같이 외치는 게 양질의 일자리를 외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대신 아파트 촌은 만들지 말자. 세종시가 신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아파트를 왜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당연히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저는 민간 기업들도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MB 때 그 총리가 누구였죠? 정운찬 총리였나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기업도 같이 가자라는 뭐 말씀을 했다가 몰매 맞고 아마 끝나버렸는데 저는
세종도 좋고 핵심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도 아파트 짓지 말고 공공기업 가고 대기업들도 가서 회사가 대전이면 대전, 뭐 경주면 경주 있나요? 뭐 어디 가잖아요. 뭐 원주도 가고 일자리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합동 콜라보로 근처에 일자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민간에서도 공급을 하고 그 지역 공사에서도 공급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좀 갔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지방에 가보면 김천 혁신도시 이런 게 만들어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다 보니 원도심이 죽어버려요. 아, 그죠. 이미 다 죽었어요. 왜 서울 분들은 안 내려가요? 그러면 지역에 만들면 지방에 있는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그 신도시로 가버려요. 원도심은 상권부터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오히려 지방을 죽여버려요. 지방 살리자고 보내놨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자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제 신도시는 개발하지 말고 일자리를 좀 보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